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션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AI에 대한 다양한 특허법적 쟁점들을 논의하는 세션이었다면 이번 세션은 방향을 조금 달리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로 어떠한 논의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는 어떠한 특별한 쟁점을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이번 세션을 보다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 및 한국 패널들을 맡아주신 서울고등법원 설범식 고등부장 판사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님, 그리고 특허법원의 손영원 판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4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4세션의 좌정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설범식 판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이 커지고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법제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번 세션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전제로 각국의 재판 실무와 논의를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 첫째,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념, 둘째,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셋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넷째, 권리 소진과 공정 이용이라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 참여하시는 패널은 중국 상하이 고급 인민법원의 두 링건 판사님과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IP 고등법원의 리차드 미드 판사님. 리차드 미드 판사님은 바로 앞 세션에서도 참여하셨는데 이번 세션에서도 계속 참여하시겠습니다. 독일 루트비 막스밀리안 미넨대학교의 지식재산 및 부정경쟁과 사법학과장이신 안스가 오올리 교수님, 그리고 박태일 중앙지법 부장판사님, 윌리엄 패트리 미국 변호사님, 손영원 특허법원 판사님, 로버트 슈로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판사님 이렇게 참여하시겠습니다. 슈로더 판사님은 지금 사정상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리 비디오 화면을 보내주셔서 그 영상 시청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인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공통질문 1번인데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각국의 법령 및 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의 소개와 함께 각 패널 국가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들께서는 약 2분씩 시간 내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오올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Good morning. 네, 감사합니다. 네, 뮌헨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면 점심 혹은 저녁일까요? 네, 일단 독일에서의 저작권법인 EU의 법제에
주재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 저작권법은 대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이 있고요. 또 정보사회 저작권에 관한 지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내법이 이러한 두 가지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두 EU 지침을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의 전문에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통합된 프로그램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저에 있는 그러한 사상은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창성, 창작성 요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독창적이어야 되고 그 저작자들이 창작물이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법을 보면은요, 다른 정에 대한 인용도 가끔 목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를린 항소법원에서는 이렇게 반시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련의 명령어들인데 컴퓨터를 향한 명령어들이고 그 목적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U의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BS 사건에서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올리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두링건 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두 판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혹시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Sorry. 예, 잘 들립니다.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rticle 2 of China.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제2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파일을 의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 1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가 실행할 수 있는 이 코드화된 명령의 배열이나 또 자동으로 코드화된 명령의 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기호화된 명령의 배열이나 기호화된 언어의 배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의 법령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지식재산권 법원이 2014년 12월에 설립된 이후에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430개에 대해서 이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의 박태일 판사님, 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북의 사례 소개와 함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선 개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아이디어, 즉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소스 코드와 오브젝트 코드라는 어문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 저작물의 한 형태로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문 저작물 일반과 마찬가지로 먼저 원고의 프로그램 중에 장작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과 피고 프로그램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에 소스 코드 대비를 통한 실질적 유사성 대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전제로서 당연히 원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대상 적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질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찍부터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 규정이 약간의 문구는 뭐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다루어졌고요. 그 외에 커다란 한 프로그램 속에서 부분적으로 원고가 보호 대상으로 특정해서 청구하고 있는 부분이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독립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 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미국의 패트리 변호사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깊은 밤일 텐데요. 미국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 2시 40분입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저작권법에서는 1978년 1월 달부터 제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된 일련의 지시 명령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 대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원칙, 저작권법의 일반적인 원칙들도 역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좀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정의를 보면은요, 어떤 기능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파파에서는 이것은 이례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그 기능적인 특성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죠. 뭐 아이디어라든가 메소드 시스템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이제 판례법으로 저희가 이제 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법 관할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판례법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반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실정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트리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제 공통질문 1의 1의 마지막 분인 영국 미드 판사님께 영국의 제도 소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문 저작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사실 유럽 연합에서 탈퇴는 했지만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유럽의 법제를 다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의 입장은 올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일과 마찬가지 EU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EU 사법재판소의 판례 그리고 유럽의 그러한 법 원칙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 적용되는 그런 모든 원칙들이 저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법제를 약간 달리하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서 개별적인 보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시 명령이 담긴 이른바 코드 외에 멀티미디어를 위한 디자인 자료들을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는지 또는 다른 저작물로 취급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패트리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메이드 판사님의 코멘트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이제 미국의 상황에서 보면요, 네, 어문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독창적인 그 원 저작물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라면 보호받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모든 요소들에 대한 단일한 저작자가 있다라면 그 단일 저작자가 모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작권 등록하게 되고 저희는 모든 코드 요소에 대한 단일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비주얼 요소들, 게임 요소들 등에 대해서 단일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한 사람이 뭐 다 보유를 하고 있다, 소유를 하고 있다라면은 단일 등록을 하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두 판사님, 중국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It can be protected. 멀티미디어를 위한 디자인 자료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로서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자사의 머시 대시 Going to the Moon 및 EC와 같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피고가 웹사이트에서 자사 게임을 무료로 다운로드함으로써 자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하트 컴퍼니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독일과 영국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악과 영상 그리고 동영상이 주가 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코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프로그램이 아닌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음악 저작물 또는 영상 저작물로 본다면 코드를 토대로 하면서 음악, 영상, 동영상이 포함되는 프로그램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등의 구별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일 올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또 기타 저작물 유형에 대한 그 규정은 우선 병렬적으로 또 누적적으로 보호가 적용된다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이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시를 했고요. 이 컴퓨터 예를 들면 게임을 실행하는 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가 되지만 또 영화 요소는 또 영상 저작물로 보호되고 음악은 음악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CJEU가 판결을 내렸던 그 닌텐도와 PC박스에 대한 그 판결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복잡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컴퓨터 게임과 이 그래픽 및 사운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 각각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국 미드 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그 상업적 이용을 하는 그 제품 내에 여러 가지 저작물이 포함이 되었다면, 예를 들면 뭐 음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런 멀티미디어 제품 같은 경우에 그 각 구성 요소들이 다 상이한 저작물로 이렇게 하나씩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은 프로그램으로 보호가 되고 또 음악은 또 이 뭐 미술은 미술 저작물로 보호가 되고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그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죠.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 두 번째 2번입니다. 폰트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보는지 또는 미술 저작물로 취급하는지에 관하여도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두 판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트 파일은 이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만약에 폰트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시가 되는 글자 모양이 독창성을 가졌다면 미술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베이다 팡젠 컴퍼니와 박수 컴퍼니의 그 침해 사건에서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각 캐릭터가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었습니다. 이 폰트는 그런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하지만 이 여러 색채를 입힌 3D의 미술 저작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진 이 폰트는 미술 저작물로 보호해 줄 것을 결국 요청이 되었습니다. 독일 올리 교수님께 2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글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날로그 형태, 뭐 디지털 형태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자체가 디지털화됨으로써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보면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911년에 이 글자체는 창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응용 미술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보호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화한 손글씨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이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 그 기준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이 조금 바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바지에 대한 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심리했던 그런 사건에서는 일부 그 창작성에 대한 그 기준을 조금 더 낮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화된 폰트 같은 경우 쾰른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인지의 여부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독창적이라는 근거만 제시했기 때문이죠. 다수의 법률 문헌에서 글자체의 기저 그래픽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지 않고 글자체 에 대한 뭐 폰트 포지 같은 그 프로그램을 아마 프로그램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미드 판사님께 이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영국 입장에서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폰트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기보다 미술 저작물로서 이제 취급이 됩니다. 이제 그 독창적인 그 미술 저작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이 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하에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 슈르도 판사님의 설명은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서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서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코드는 보호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의 아도비 시스템스 대 서던 소프트웨어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도비의 글꼴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도비의 글꼴 소프트웨어를 복제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는 이 글리프의 윤곽을 정의하는 숫자로 된 기준점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프로그램의 창의적인 측면, 특히 특정 글리프에서 렌더링을 할 때마다 아도비 편집자가 기준점을 선택하고 또 해당 점을 배치할 위치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의 제품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트리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올리 교수님, 틀이 미국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을 드리자면 이 활자체 모든 유형의 이 활자체는 독창적이지만 보호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저작자들의 그 침해를 제기를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미국법 하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들 타입 베이스 소프트웨어들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출력이 된 그 생성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 명령을 내린 형태로 충분히 표현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하지만 보호를 하는 것이고 폰트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의 박태일 판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외 패널들께서 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글자책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 그리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문제 이런 세 가지 법역의 문제가 함께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선 글자체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대법원이 일찍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폰트 파일로 구현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해당성을 심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별도로 2004년에 디자인 보호법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디자인은 원칙적으로는 물품성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글자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창안해서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통질문 1은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공인된 감정기관이 있는지 또는 주로 이용되는 감정기관이 있는지를 포함해서 귀국에서 어떠한 감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통질문 1-1은 귀국의 감정에 관하여 재판 실무에서 이들 감정기관과 감정 방법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패트리 변호사님 설명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많은 정말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판단 기준입니다. 미국에는 모두가 슈어르 판사인 것 같은 건 판사님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가 배심원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는 배심원단이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도의 기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법 관할권이기 때문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슈레더 판사님의 비디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은 법원이나 저작권 정심사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 유사성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가 있었고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서 보호받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일부 요소가 바뀌었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용어는 수뇌 법원마다 다르지만 미국 법원에서 하는 분석은 한국이랑 비슷하고 법원이 추상화, 여과 비교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즉, 먼저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프로그램은 여러 수준의 일반성 정도에 따라 나눠지고 다음으로 저작물에서 보호 대상이 아닌 부분은 여과시키고 세 번째로 나머지 저작물의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을 다른 저작물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정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저작자가 저작권청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검토할 때 저작권 등록부에서 저작물을 검토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해야 되는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고의 프로그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나 이 프로젝트 코드를 찾아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피고가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스코드를 제출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프로그램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사건 이후에 소스코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것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적절히 평가되더라도 잘못된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미드 판사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떤 별도의 청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성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은 없고요. 이 결정은 재판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 사실관계를 재판에서 심리를 하고 그래서 판사가 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급심의 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소액 선고에 대해서 이제 또 판단을 할 때 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영국법에서는 그 기준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냐 여부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침해 저작물과 원 저작물 간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유사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일부가 그렇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만 취하더라도 침해로 판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판례법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된 것이 그냥 침해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그지적인 창작물을 표현하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큰 부분을 복제를 했냐, 작은 부분을 복제를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사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침해에 대해서 면제가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독일의 올리 교수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파트 2에 있는 질문이 답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실질 유사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어떠한 청이나 감정 평가 기관이 별도로 또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법원에서는 보통 하는 것이 전문가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복제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컴퓨터 전문가가 선임이 되어서 뭐가 유사성인지 그리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맥락을 보면은 복제권과 그리고 이제 각색권을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유럽 지침에서는 이 두 가지 법을 다 명시하고 있는데 국내법, 저희 독일 국내법에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미드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로 이 유럽의 그 사법재판소의 그 판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을 복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취했느냐, 그러니까 그 취한 부분이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러한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라면 작은 부분이라도 이것은 침해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 프로그램이 각색이 되었냐라는 판단인데 이것을 그 다음 질문과 연결해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에 답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두링양 두 판사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he Ministry of Public 중국 공안부는 issued the technical method 소프트웨어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공개를 했습니다. method of the source program. 이 소프트웨어의 소스 프로그램과 목적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eplicated to compare the target program. 소스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방법은 Should be 이 디렉터리 구조, 파일명, 파일 콘텐츠, 그리고 변수, 함수, 매크로, 정의 등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수정한 맞춤명, 파일명, 변수명, 함수명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로직을 구조와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 프로그램 비교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합니다. 해시 값이 중요한데요. 네, 해시 값이 다르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두 인스톨러에 있는 디렉터리 구조와 디렉터리명을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인스톨러를 실행 비교 및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 화면 표시의 소프트웨어 정보 함수 키를 사용할 때 화면 표시 설치 단계를 관찰하고요. 설치한 후에 디렉터리 구조, 생성된 디렉터리명, 파일명, 해시값, 파일 콘텐츠, 파일 구조, 파일 특성, 환경 설정 과정, 소프트웨어 운영 모드를 비교하고 확인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용 과정에서 표시 화면, 함수, 함수 키, 사용 방법을 비교합니다. 필요한 경우 목적 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역컴파일 코드 비교하고 테스트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손 판사님 한국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PPT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답변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레퍼런스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과거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감정을 하여온 결과 그에 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촉탁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재감정 등을 하는 경우 등에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다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정 기관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질문 5번과 5-1을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측면에서의 오픈소스의 취급 및 그 심리 방법에 관하여 귀국의 귀국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 1과 1-1 한 다음에 중간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제가 앞부분부터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통질문 2번입니다. 다음은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의 특정과 관련한 쟁점입니다. 귀국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안이나 피고가 제출한 소스코드가 실제로 문제되는 해당 소스코드인지를 확인하는 방안이 있다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손 판사님께서 한국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원고로서는 침해 소송 제기 전에 법원에 대해서 증거 보전 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법원은 감정 절차에서 감정 준비 기일을 열어서 사전에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들을 제출받고 그것이 쟁점이 되는 특정한 감정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감정 목적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문서 제출 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9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 판사님이 한국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참고 자료에 보면은 한국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국의 패트리 변호사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그 슬라이드에 그 저작권 검토 보드가 있다라고 써야 있는데 사실 저희는 모든 그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스 코드 특정과 관련해서는 아주 절차적인 이슈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그 연방 절차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원고가 이제 그 피고로부터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어느 그 피고의 코드인지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소스 코드가 없을 수도 있겠죠.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이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절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실질과는 저작권법의 실질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시로도 판사님 설명을 비디오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 검토는 컴퓨터 프로그램법과 관련된 저작권 또 특허 사건에서 일반적인 일입니다.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당사자는 가장 최신 버전의 소스 코드를 생성하거나 소스 코드 버전을 전부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버전을 컨트롤하는 것은 범위를 좁히기에 유용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생성한 경우에도 코드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자의 상당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이상적인 경우에는 대표 버전을 식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받는 측에서는 비용이 줄어들고 식별 과정이 간소되므로 이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두 판사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중국 두 판사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Hello. Can you hear my voice? 네,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Okay. 그런데 소리는 들리는데요.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다른 분 설명을 듣고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올리 교수님으로부터 독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Okay, let me echo what Mr. Petrie said 네, earlier. 패트리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반복하겠습니다. 이는 절차적인 문제고 이 실질적인 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상하탑을 대변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민사상의 그 절차가 도입이 되는데 이 미국 같이 그 디스커버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륙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조사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고가 정확히 어떤 그 피고의 프로그램 이 침해를 하는 것인지 안다면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해서 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사를 통해서 그 피고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고 작동을 하고 구동을 하고 거기서 소스 코드를 식별해내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스 코드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국의 미드 판사님으로부터 영국 제도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부분들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법의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다른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 피고의 소스 코드의 사본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좀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문서의 공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피고가 좀 수상한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조금 더 조기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소스 코드의 카피를 강제적으로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 피고가 부재하더라도 이 명령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소스 코드를 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 실질이 아닌 절차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대륙법제와 영미법제의 그 디스커버리 제도 차이에서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로 각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판사님은 아직 이 영상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 3과 3-1, 3-2입니다. 프로그램 유사도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감정 절차에서 두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값, 즉 정량적 유사도를 고려하는지 여부 및 귀국에서 선호되는 방식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국 미드 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이것은 앞선 질문에서 이미 다루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럽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네, 사법부의 그런 사실관계를 심리를 할 때 어떤 수치적인 비율을 제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실질적인 그 유사성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잠깐만 좀 수준 돌아. 지금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 중국 두 판사님 잠시 뒤에 여쭙겠습니다. 그 영국 미드 판사님 계속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수치적인 그런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자료라고 할지라도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취한 것이라면은 소량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또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어떤 비율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 패트리 변호사님으로부터 미국 제도를 설명 듣겠습니다. 네, 제 답변은요. 제 답변은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패트리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답변은 미드 판사님과 답변이 동일합니다. 단체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원칙들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판사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한 원칙들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원칙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영국에서 굉장히 명확한 원칙들을 이제 그 설치를 했는데요. 네, 쇼일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원칙들을 사용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고 결국에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지금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어떤 당사자에서 고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좀 이슈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의 정의는 어떤 기능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충 문제는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침해를 발견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침해를 판단을 하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 기능적 요건이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적 DNA가 있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판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시스템, 메시지 이런 것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적합한 대상인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제도에 대해서 슈레더 판사님의 비디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 분석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이나 숫자는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공정 이용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전체와 관련해서 사용된 분량과 그 상당성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지방법원은 실질적인 유사성 또는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복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제2순회법원의 컴퓨터 어소시에이트 인터내셔널 대 알타이 링크 사건에서는 이를 위해서 두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전문가 분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기준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사성입니다. 그냥 유사성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그램의 유사성 계산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문헌적인 복제와 비문헌적인 복제를 고려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간에 문헌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성 분석은 문헌적인 유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는 비문헌적인 복제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도 침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간에서 프로그램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의도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생산된 다른 저작자의 프로그램들이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사성을 분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저작권 판례법은 프로그램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시와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테스트인 알타야 테스트, 즉 추상화 여과 비교 테스트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자주 사용되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그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 간의 전반적인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보호 가능한 표현물의 실질적인 유사성으로 입증을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여과시키는 것,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쟁업체가 프로그램의 30%를 복제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알타야 팀이 해당 코드를 제거하고 기능을 다시 코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새 버전에는 경쟁 업체의 코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의 코드가 없는 새 버전이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추상화 여과 비교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추상화의 첫 번째 단계에는 아이디어를 저작권자의 표현 방식에서 분리해내고 실질적인 유사성 분석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부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분석은 코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추상화 단계로 들어갔다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로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상화 단계가 첫째 주요 목적이고 둘째는 프로그램 아키텍처가 되고 셋째는 모듈, 넷째는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다섯째는 소스 코드, 여섯째는 목적 코드입니다. 여과 과정에서는 각 추상화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은 또 여과되는데 필수 장면의 원칙과 같이 보호될 수 없는 저작권 원칙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걸러냅니다. 다음은 또 비교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호 가능한 저작물로 남은 부분과 저작권 침해가 의심이 되는 저작물을 비교해서 피고가 나머지 보호된 표현물의 일부를 복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고의 저작물에서 복제된 부분의 상대적인 중요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테스트는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조 순서 조직 분석인 SSO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테스트가 바로 이 SSO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작권 보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헌적인 코드를 넘어서서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조직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윌런 오소시의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문헌적인 요소는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 구조가 효율적인 치과 기공서 조직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유한 표현물이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3순회법원에서 제기되었고 그 순회법원에서 1986년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SSO 분석은 많은 이유의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구글의 오라클 소송 전반을 포함해서 안드로이드 모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독일의 오올리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네, much. 감사합니다. As I mentioned,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EU의 지침과 그리고 이 지침을 반영하는 국내법이 복제권과 각색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동일한 방식으로 복제될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 그리고 미드 판사님 말씀하신 그런 원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비문헌적인 복제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유사하기만 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각색권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법원은 여전히 각성이 있는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 바이너리 코드의 비교는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이라는 것은 소스 코드만 비교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확한 공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명확한 접근법이 독일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공통의 사용이라든가 어떤 우연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에러 이것이 피고의 버전에는 있는데 원고의 저작물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개별적인 프로그램 스타일이라든가 혹은 일부 프로그램의 그런 어떤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들 커먼 유세지 보통의 사용에 대해서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손 판사님으로부터 간단하게 한국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교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 간의 객관적 유사성, 즉 정량적 유사도를 산출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근거로 삼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의 평가는 단순히 유사도의 정량적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기도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량적 유사도와 실질적 유사성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사도 산정 방식은 유사도 표현 방식, 유사도 산출 방식, 유사도 산출 기준, 기준 영역의 선정 방식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요. 개별 사건에서는 유사도 산정 방식을 각각 달리해서 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의 두 판사님하고는 인터넷 연결이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중국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질문 4와 4-1, 4-2인데요.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에 관한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독일의 오올리 교수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23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원고와의 그 워크와 충분한 거리가 있는지를 봐야 하고 그 개별적인 그런 특징들이 그 피고에서의 워크에서 많이 없어졌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독일의 닥터 지바고의 후속작이었던 이 라라의 딸이라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닥터 지바고에서 어느 정도의 그 특성을 본따서 그 속편을 썼는데요. 이 법원의 판결은 저작물의 그 개별적인 특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후속작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거리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저작자의 그 개별적인 그 성향이 다 딱 찍혀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 개별성이 얼마나 사라지는지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적인 이 기준을 적용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별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국의 미드 판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국의 그 판사들이 증거에 대해서 이제 판시를 한 바에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입법례는 아니고요. 이 판례법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우스 오브 롤즈 가장 고등 법원인 하우스 오브 롤즈에서 70년대에 나온 판결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을 할 수 있었음 입증되는 경우에 또 충분한 유사성이 존재를 하면 이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원고에서 피고로 입증 책임이 이전이 되고요. 그 유사성의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저한 일반적 유사성 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동일한 그 기능을 할 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 의거성을 입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성이 너무 높다면 복제만이 유일한 가능성이었다면 의거성이 있었다라고 나오는 것이겠죠. 따라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입법적인 요건은 아니고 이 현저한 유사성이 입증되었을 때는 입증 책임이 이제 피고한테 이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패트리 변호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미드 판사님의 코멘트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자면 그 미국 법원에서도 그 증거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할지 침해 사실에 대해서요? 아니면 이게 피고에게 이전이 되어서 피고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현저한 유사성을
뭐 영국과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저한 유사성을 고려합니다. 사실 이 의거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개념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의거성을 입증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두 개가 복제 아니고선 이렇게 유사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이 독립적인 창작이라는 방어를 하려면 그 의거성은 항상 입증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슈레더 판사님 설명을 비디오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저작물 간 현저한 유사성이 있을 때는 접근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 v 포터 사건에서 제2순회 법원이 확립시켰으며 접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간의 유사성이 원고와 피고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1946년 제2순회 법원의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작물 간의 유사성이 너무 커서 독립적으로 창작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판결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법원은 현저한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유사한 부분들의 독특함 또는 복잡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둘째로는 원고의 저작물에 그 피고의 저작물에도 포함된 독특하거나 혹은 확장되지 않은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두 개의 저작물에 같은 실수가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넷째로는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에 오류사항을 표시했을 때 동일한 오류사항이 피고의 저작물에도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피고가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명백한 시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차이점은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보다는 정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또는 기능적인 범위 내에서 두 개의 저작물이 접근이나 복제의 추론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현저한 유사성은 없습니다. 현저한 유사성은 복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으로 접근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제가 소송이 가능한 정도로 침해 정도가 큰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질적 유사성 분석과는 상이합니다. 실질적 유사성 분석에서는 일반 관찰자의 표현 또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저작물을 전반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문헌적 복제가 발견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분석에는 저작권 침해를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 간의 또 차이점은 어떤 유형의 증거가 필요한가인데요. 실질적 유사성 분석에서 전문가의 증언은 선택 사항이지만 상당하고 노골적인 복제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한 유사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증언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원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전히 개별적인 요소입니다. 분석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소인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첫 번째 요소인 접근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두 판사님 연결해서 공통질문 2번과 3번, 4번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두 판사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판사님.
마이크를 켜보실까요?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예, 됐습니다. 우선 그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 원고는 침해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이 공증받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 저작권자가 법원에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추후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요. 원고가 상기 두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가 소송에서 제시한 소프트웨어가 이 원고가 이 목표 프로그램을 확보를 했을 때 이게 같은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또 원고는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피고의 목적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목적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또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비침해 방으로서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소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소스 프로그램을 원고가 증거를 수집한 목적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컴파일할 수 없을 경우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고는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3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판사님. 연결이 안. 예, 두 판사님. 공통 질문 3번과 4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요. 두 개의 소스 프로그램 처리 절차를 비교해서 두 처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소스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두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 인증 기구가 이 같은 비교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사건의 정황에 기초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공통 질문 4번 의거성과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또는 기본적으로 복제한 경우에 현저한 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저한 유사성이 기준이 되려면 그 둘이 이제 구별이 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타겟 코드에서 69%가 일치를 하는 경우에 이 현저한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컴파일한 어셈블리 코드의 프레임워크 구조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사례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이었는데 이 법원은 감정 의견에 따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또 피고 행위가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는 그 원고의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그 유사성을 띠고
있다면 이제 그 If the true target program 두 개의 그 목적 프로그램 사이에 cannot 이제 그 유사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를 접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an be used as 만약에 서로 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서로 다른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여 매우 유사한 목적 프로그램을 산출을 할 수가 있다면 이는 접촉 여부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programs, such as the comma difference, the same hash value, and so on. 공통적인 결함, 동일한 GUID, 동일한 해시값, 피고에 대한 동일한 정보, 동일한 거짓 코드 등이 기준으로 좀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 원고와 피고의 목적 프로그램의 GUID와 기능이 동일하고 또 두 프로그램 모두 영업 브랜드명인 프로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거성과 관련해서 한국의 손 판사님이 간단히 한국 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법원 2012-55068 판결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거 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 5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측면에서의 오픈 소스의 취급에 관하여 귀국의 제도에 대해서 제도와 실무에 대해서 소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두 판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thanks. If the Japan 네, 잘 들립니다. okay, if the defendant 피고가 an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나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단순한 조합을 open source 사용하는 경우 it does not constitute 원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software copyright. If it recombines 프로그램을 재조합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추가해서 new work,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이 당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정된 새로운 저작물의 사용을 규정하는 라이센스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PL 실시권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restriction on 제약 사항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according to the license. 라이센스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GPL 라이센스에 첨부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변경하거나 도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수정하거나 추출한 코드를 클로스 소스 상용 소프트웨어로 배포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 GPL 라이센스로서 GPL 라이센스의 형태를 배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Open the source code to the public. 사용자는 Defendant 이를 클로스 소스 상용 소프트웨어로 배포하고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authorization obtained by the defendant through the agreement has been automatically terminated. 그런데 이제 그 서면 답변서에 저희가 제출한 사건을 보면은요, 피고가 이렇게 하기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에 본거가 자사의 GPL 3.0 계약에 따라 배포된 Virtual Lab 코드를 피고의 소프트웨어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비교한 후에 두 개의 소프트웨어 구성이 실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비교한 후에 두 개의 소프트웨어 구성이 실제로 유사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심리 후에 법원은 GPL 3.0 계약이 사용자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실시권을 허가하지 않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계약과 조항을 위반했다라면은 원고의 주장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올리 교수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I think in 네, this scenario, 감사합니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 productions and adaptations will apply. Open source software. 각색권, 복잡권의 원칙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피고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프로그램에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이 피고가 그 GPL 라이센스를 준수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결국 GPL 라이센스로 배포하는지 공개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은 라이센스에서 정당화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이 각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획득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저작권법 일반 원칙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국의 손 판사님, 한국 취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등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는 사건에서 오픈소스를 여러 국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유사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감정 시 오픈소스를 제외하거나 오픈소스와의 유사도를 감정하는 등으로 오픈소스를 고려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오픈소스가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성이나 영업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패트리 변호사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올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뭐 특정한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만약에 라이선스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라이선스가 있다면 괜찮은 것이고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간을 쫓기게 되네요. 미국 슈레더 판사님의 설명을 비디오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공용 도메인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예를 들면 제이콥슨 리 캣서 사건에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할 때 저작권자가 저작물이 배포나 또 수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이콥슨은 오픈소스 공개 라이선스로서 자신의 코드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캣서는 저작권 통제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제이콥슨의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오픈소스 공용 라이선스를 위반했습니다. 연방순회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요건을 제한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이콥슨 v. 캣서 사건을 보면 자신의 오픈소스 자료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싱하는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오픈소스 자료의 수정 및 배포를 통제할 권리를 저작권이 있는 오픈소스 자료의 수정 및 배포를 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라이선스 수정 및 배포 조건을 준수했는지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nswer. 오픈 소스에 대한 설명까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1번인데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각 모듈이 개별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는 다수의 모듈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이고 실제로는 개별 기업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모듈로 구성하여 구매할 뿐 전체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 전체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무단 복제가 일어난 경우 전체 패키지 프로그램 가격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슈레더 판사님의 설명을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In this instance, because the whole package was copied without 이 경우에는 전체 패키지가 무단으로 복제됐기 때문에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전체 패키지 프로그램의 가격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권자 대부분이 전체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으려 하면은 가상의 협상에서 구매 의지가 있는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미국 패트리 변호사님 설명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특정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런 구제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저작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침해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 그리고 또 침해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가 얻은 이익의 회수 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 손해액과 피고가 얻은 이익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계산하지 않는 한 모두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손해배상은 법정인 그러한 손해배상인데요. 750불이 최소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불 만약에 의도적인 그런 침해의 경우에 10만 불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복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체 패키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을 해야 되고 만약 부분을 복제를 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국의 미드 판사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방금 설명되었듯이 미국과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작권에서 이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 이익을 회수받을 수 있고 혹은 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는 증거적인 배상 제도는 없습니다. 보존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제품을 판매를 한데 그런데 만약에 침해로 인해서 매출 손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손해배상은 만약에 침해가 없었다라면은 이제 취할 수 있었던 이익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하자면 이제 영국에서는 이것은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어떤 행위가 원고로 하여금 이 제품 판매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래서
만약에 한 모듈의 판매로 인해서 그 전체 프로그램 패키지를 다시 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전체 패키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고가 어떤 실질적인 그러한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다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합리적인 그 실시료를 보상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실 매출을 만약에 이제 그 관련된 증거를 입증할 수가 있다라면 실 매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제도에 대해서 한국의 박태일 판사님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상용 프로그램이 무단 다운로드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연구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단 다운로드를 피고 중에 어느 직원이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서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물론 전체 복제권에 대해서 침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단 다운로드된 전체 모듈 가격을 일응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우선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실제로 유통되는 연구 라이선스 대가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합리적으로 통상 사용료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전히 심리해야 되는 문제는 남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 회사에 누가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 없이 원고 입장에서는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서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했다라고 청구 원인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도 사건의 매우 많은 경우를 차지합니다. 이때는 업무상 이용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모듈 중에 어느 부분이 실제 사용됐는지를 심리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두 판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약 2분 내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위법한 이익에 기초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과 침해자가 얻은 위법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실시료율을 참고해서 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1배초가 5배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권리자가 실수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은 피고의 소수와 실수를 참고해서 배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저진 불법 행위가 패키지 프로그램 전체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것이면 패키지 프로그램은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 프로그램 전체의 외부 실시료가 피고의 침해 이익과 크게 차이가 나고 또 피고가 자사의 손실을 계상하는 근거로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결정할 때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독일 오울리 교수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Germany, as in 독일에서는요, many of the other jurisdictions, 다른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there are no specific rules 구체적인 for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 손해배상, 저작권 하에 손해배상금 원칙이 다 적용됩니다. 독일 손해배상법은 전부 배상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인 배상은 없습니다. 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경우에는 2배 손해배상액을 이제 선고해야 된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독일 법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법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전보배상만을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인 배상, 2배 손해배상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고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두 번째 가상의 시시료 금액을 선택을 할 수 있고 혹은 피고의 일부를 환수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패키지 시나리오화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사실관계에 기초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당사자들이 이제 시시료로 합의했을 그 금액의 기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패키지가 만약 해당 시장에서 판매된다라면은 적절한 실시료라는 것은 이 전체 패키지에 대한 라이센스료를 기초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당사자라면은 이 패키지를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라이센스를 한다. 그것이 관행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또 법원에서 고려하여서 배상 금액을 산정을 할 것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프로그램 무단 복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침해자가 원고와 합의 없이 침해 수량만큼 해당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한 경우에 과거의 침해 기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의 박 판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이어서 연구 라이선스가 많은 현실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하급심 재판례들은 형평의 관점에서 그런 사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려고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미드 판사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침해된 것이 이제 만약에 그 피고가 적법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 라이선스로 인해서 이제 창출을 한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전에 침해했을 때 이제 만들어졌던 그 사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배포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중국의 두 판사님 간단히 1분 정도의 시간 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그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리얼 번호를 구매하여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그 사람은 과거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후 시리얼 번호를 구매하는 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리얼 번호를 구매해서 상업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리얼 번호의 그
봐야 될 것이고 should be responsible for his subsequent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 침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가 이제 성립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독일 오올리 교수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In Germany, there is no possibility of double recovery either. So, 네, 이중 배상은 독일에도 없습니다. cover exactly the uses that he's been making. 그 실제로 사용을 한 Of course, it all depends on the scenario. 만큼, 그러니까 구매를 한 만큼만 사용을 한다면 이제 뭐 이점에 대해서는 배상이 없겠지만 D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1년에 걸쳐 10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 4분을 이용한 후 2020년 1월 1일에 10개 복사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2019년에는 침해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을 해야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주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네 번째 주제인 권리 소진과 공정 이용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권리 소진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독일 오올리 교수님 2분 정도의 시간 내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there is some interesting case law. There are some interesting judgments. 네, 감사합니다. 조금 그 유럽 CJEU에서 좀 흥미로운 판결이 있는데요. 이 유스트소프트 대 오라클 사건에서 구매자가 프로그램 사용권을 무기한 취득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에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파일 자체를 양도하지 않고 그냥 구매자에게 이 제품의 키만 제공을 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판결이었습니다. 이 저작권계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JEU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은 특별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권리 소진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지침에서 사본 판매로 권리 소진이 개시되고 또 판매가 모든 영구적 권리 이전을 의미하며 또 이 온라인 거래와 프로그램을 설치한 데이터 저장 매체의 판매는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판결 이후로 이제 사건에서 제시를 했는데 다른 저작권법 보호 대상의 저작물의 경우 CJEU가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이 오디오북의 경우에는 이 CJEU가 판결을 하면서 사실 이 온라인 판매에는 그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그 전통적인 저작권법 관련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 배포권만이 이제 소진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온라인 거래는 배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보사회 지침 제3조 3항에서 대중과 소통할 권리는 소진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또 다른 그 저작물 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 복잡한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복잡한 저작물,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인데 그 안에 또 다른 그 영상이나 뭐 오디오 같은 그런 저작물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소진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고 오라클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주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 슈레더 판사님의 설명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최초 판매 원칙 적용 여부는 판매 또는 라이센스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이센스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출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라이센스 사용권자는 저작권자가 설정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 사본을 판매하는 저작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사본을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여기서 이제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한 경우에는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쟁은 일반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라이센스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최초 판매 원칙을 다룬 사건으로는 아도비 시스템 대 크리스천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9 순회 법원은 핑고가 아도비 프로그램의 물리적인 사본을 무단으로 판매한 것이 최초 판매 원칙에 보호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 패트리 변호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1분 시간 내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if I could explain Judge Schroeder's explanation. 네, First sale 설명을 doctrine 드리겠습니다. 이 최초 판매 원칙은 이제 판매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whether there's a sale or not. 따라서 판매가 있었느냐 아니냐가 사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There is no federal copyright law 그 definition of 연방 저작권법 하에서 판매를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determined by state law. 주법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요. Different from the state law. 주마다 상이할 수 있죠. 그 정의가. Courts have taken a rather common law view. 따라서 이 보통법을 좀 따르게 되는데요. Quacks like a duck is a duck. 만약에 오리처럼 꽥꽥대고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으면 오리겠죠. 그러니까 Doctrine applies. 이처럼 판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배포가 판매가 아니라면 We do have a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for computer programs that 하지만 이 are used in video games.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두 판사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2분 이내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My opinion is 감사합니다. copyright law and future software stewardship.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작권법 제59조는 사본을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가 사본을 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시청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시청각 제품의 사본을 발행하거나 대여하는 자가 해당 사본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비롯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이 적법하게 배포가 됐다면 이를 또 양도하고 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서 이제 권리가 소진되었기 때문이죠. 미스터 리우의 사건을 보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 지타이 컴퍼니에 이를 양도했습니다. 지타이 컴퍼니는 이 소프트웨어를 기계를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에 이 소진의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박판사님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규정이 있어서 유형물로 배포가 일어난 경우 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서 권리 소진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유형물에 의한 배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으로는 해석되기 때문에 입법론으로서는 논의가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판매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지금 권리 소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런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국 미드 판사님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2분 정도 이내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영국 법은 아직도 그 CJEU의 그 판례법을 따르기 때문이죠. 브렉시트 이후에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겠지만요. 아직은 그 EU의 CJEU 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미국 패널에 대한 개별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구글이 모바일 기기를 위한 안드로이드 OS의 오라클 자바 SE API에 관한 코드를 무단 이용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SE API를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의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슈레더 판사님의 설명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부분 영상이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we have the video ready from Judge Schroeder. 미국 패트리 변호사님. We'll pass the floor to Mr. Patry for his explanation. Okay, so me, not Judge Schroeder, yes? 네, Okay, so 알겠습니다. 네. I've worked at Google for 제가 15 years. 구글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이 오라클 케이스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There were three issues.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Infringement and fair use. 공정 이용 그리고 저작권 적격성 등이 있는데 이 저작권 관련해서 이 배심원들은 저작권법에 적격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법원에서는 적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The jury 결국에 배심원에 넘어갔는데 배심원들은 이게 저작권법 하에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침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래서 공정 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배심원들이 그냥 단순히 그렇다. 공정 이용이었다라고 답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그 배심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특정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이번에는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용이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단순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순회법원에서는 이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다 라고 또 판결을 내렸고 이게 결국에 대법원까지 항소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저 공정 이용이라고만 판결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인 사실 그 태세가 굉장히 결과를 많이 좌우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절차적인 태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4 세션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다시피 제4 세션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주요한 사례와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각 패널들께서 준비해 주신 설명 및 그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여 아쉽습니다만 오늘의 발표와 토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레퍼런스북에 충실히 기재되어 있으니 레퍼런스북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패트리 변호사님 밤새워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연사분들과 설범식 고등부장 판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